불륜 증거 공개와 함께 시작된 법적 전쟁, 끝은 충격적이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년 결혼 생활 믿었던 남편이 제 친언니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저를 없애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평범한 부부 생활과 일상 속 신호. 제 이름은 김수진, 올해 32세입니다. 남편 박민호와는 7년 전 친구 소개로 만나 결혼했죠. 민호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어요. 키 178cm의 단정한 외모, 무엇보다 거짓말을 모르는 정직한 성격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강서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고요. 우리 신혼집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32평 아파트였어요. 전세 2억 8천만 원에 얻은 집이었는데 남양이라 햇살이 잘 들어와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우리 결혼 사진과 신혼여행 때 찍은 제주도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 알람과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민호는 화장실에서 씻으며 하루를 준비했죠. 아침 메뉴는 주로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같은 국물 요리와 계란 후라이, 김 단무지 정도였어요. 민호는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한다며 항상 2그릇씩 비웠습니다. 여보, 오늘도 맛있어. 역시 우리 와이프 요리가 최고야. 과장님, 또 그런 소리 하네. 빨리 먹고 회사 가요. 이런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7시 30분이 되면 민호는 회사로 출근했어요. 저는 8시에 학교로 향했고요. 퇴근 시간은 민호가 6시 30분, 저는 5시 정도였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마트에 가거나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게 일상이었죠.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맛집을 찾아다녔어요. 민호는 특히 이탈리안 음식을 좋아해서 홍대나 강남에 있는 파스타 맛집들을 자주 갔습니다. 언젠간 이탈리아 여행도 가자며 신혼여행 때 못 간 유럽 여행을 약속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3개월 전인 지난 6월부터 뭔가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민호의 핸드폰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핸드폰을 거실 소파나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두었는데 이제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더라고요. 식사 중에도 핸드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늘었어요. 문자나 카톡이 오면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또 누가 보낸 거야? 하고 물어보면 회사 동료하며 대수롭지 않게 보여주곤 했는데 이제는 업무 관련이야라고 말하며 재빨리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기 시작했어요. 5분, 10분씩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졌죠. 변비야? 왜 이렇게 오래 있어? 하고 물어보면 유튜브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하며 웃었지만 뭔가 어색한 웃음이었어요. 저녁 시간에 함께 TV를 보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방에서도 핸드폰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면 민호가 핸드폰을 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늦잠을 자던 민호가 요즘에는 일찍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하더라고요. 그것도 화장실에서 말이에요. 배우자의 이상 행동과 의심. 7월 들어서면서 민호의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갑작스러운 운동 선언이었어요. 여보, 나 헬스장 등록했어. 헬스장? 갑자기 왜? 요즘 살도 찌고 체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건강관리 좀 해야겠어. 민호는 결혼 후 75kg에서 82kg로 살이 쪘지만 그동안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운동하는 시간에 차라리 쉬는 게 낫다며 집에서 뒹굴거리기를 좋아했거든요. 어느 헬스장인데? 집 근처에 새로 생긴 곳이야. 시설도 좋고 가격도 괜찮더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3번씩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헬스장에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운동복 차림이 너무 완벽했어요. 새 운동화에 비싼 스포츠 브랜드 운동복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심지어 운동할 때 뿌리는 바디 스프레이까지 새로 샀어요. 두 번째, 헬스장에서 돌아온 후 냄새가 이상했어요. 운동을 했다면 땀 냄새가 나야 하는데 오히려 깔끔한 샴푸 냄새와 함께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났어요. 헬스장에서 씻고 왔어? 하고 물어보면 응, 거기 샤워실이 괜찮더라 하며 대답했죠. 세 번째, 운동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한 달을 넘게 다녔는데도 몸무게나 체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살이 더 찐 것 같기도 했고요. 한 번은 궁금해서 민호가 다닌다는 헬스장을 찾아가 봤어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고 했는데 그 근처에는 새로 생긴 헬스장이 없었어요. 예전부터 있던 작은 피트니스 센터 하나뿐이었죠. 주말 외출도 잦아졌습니다. 회사 동료들이랑 술 한잔, 대학 동창 모임, 부서 회식 등등 핑계는 다양했어요. 예전에는 회식이 있어도 빨리 들어갈게 하며 일찍 귀가했는데 이제는 밤 11시, 12시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가 고등학교 동창들 만난다며 나갔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차림새가 너무 신경 쓴 티가 났어요. 새 셔츠에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더라고요. 동창 모임에 그렇게 꾸미고 가? 아,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그냥 좀 멋있게 입고 싶어서.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온 민호에게서 술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았어요. 대신 여자 향수 냄새가 강하게 났죠. 제가 쓰지 않는 달콤한 장미 향이었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제 언니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심이었습니다. 제 언니 김수경은 저보다 5살 위로 3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언니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죠.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긴 생머리가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예전에는 민호가 언니를 그저 처형 정도로만 여겼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만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 언니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어요. 수경 누나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혼자 사시느라 힘드시겠네. 우리가 더 챙겨드려야겠어. 수경 누나 미용실 장사는 잘 돼? 갑자기 웬 관심인지 의아했어요. 심지어 우리 가족끼리 같이 식사라도 하자며 언니를 집으로 초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민호의 정장 주머니에서 발견한 영수증이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 테라차에서 2인분 식사를 한 기록이었어요. 총 금액이 15만 원이나 되었죠. 날짜를 확인해 보니 민호가 부서 회식이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여보, 이 영수증이 뭐야? 영수증을 보여주자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날 후배랑 같이 먹었어. 승진 축하한다고 한턱 쏜 거야. 15만 원짜리 이탈리안을? 후배랑? 그 후배가 평소에 신세를 많이 졌거든. 가끔은 좋은 데서 밥도 먹어야지. 말은 그럴듯했지만 표정이 너무 어색했어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손으로 목 뒤를 극적이는 습관적인 행동까지 나왔어요. 민호가 거짓말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행동이었죠. 불륜 증거 확보 계획.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결정적 계기는 민호의 정장에서 발견한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어깨 부분에 붙어있던 그 머리카락은 분명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에 파마를 했는데 그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였거든요. 그것도 제 머리보다 훨씬 윤기가 나고 부드러워 보였어요. 그날 밤 침실에서 민호의 규칙적인 잠숨 소리를 들으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상대가 누구일까? 설마 언니는 아니겠지?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새벽 3시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결혼 7년 동안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민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점심을 먹다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들,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 수진이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말이에요. 일단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하지. 그냥 의심만으론 어쩔 수 없잖아. 맞아. 요즘 세상에 증거 없으면 오히려 역공당할 수도 있어. 동료들의 말이 맞았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민호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호의 스케줄을 노트에 정리했어요. 헬스장에 간다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과 각종 모임이라며 외출하는 날짜들을 꼼꼼히 기록했죠. 패턴을 파악해보니 특히 토요일 오후 외출이 정기적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핸드폰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민호가 샤워하러 들어갈 때 잠깐 확인해 보려 했지만 이제는 핸드폰에 잠금까지 걸어놨더라고요. 예전에는 패턴도 없이 그냥 사용했는데 말이에요. 여보, 핸드폰에 왜 잠금을 걸어놨어? 요즘 보안이 중요하다고 하잖아. 회사 자료도 들어있고.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회사 자료라면 회사 폰을 따로 쓰는데 굳이 개인 폰까지 잠금을 걸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민호가 자주 가는 장소들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먼저 헬스장부터 확인했어요. 민호가 운동한다고 나간 화요일 저녁 아이들 숙제를 봐준다는 핑계로 학교에 늦게 남아있다가 민호가 다닌다는 헬스장 근처로 갔어요.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민호는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헬스장 안으로 들어가 남편이 여기 다닌다고 하는데 보셨나요? 하고 물어봤지만 그런 사람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은 거니까요. 그렇다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에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게 아무리 충격적인 사실일지라도 말이에요. 몰래 녹음 및 사진 수집.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먼저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소형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주문했어요. 녹음기는 펜 모양으로 된 것으로 최대 20시간까지 녹음이 가능했습니다. 카메라는 단추 모양으로 된 초소형이었죠. 가장 먼저 시도한 건 민호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이었어요. 조수석 아래쪽에 자석으로 부착할 수 있는 녹음기를 숨겨놨죠. 혹시라도 차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민호의 옷가지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주머니, 운동복, 속옷까지 샅샅이 확인했어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민호가 즐겨 입는 와이셔츠 목 부분에 파운데이션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제가 쓰는 파운데이션보다 훨씬 밝은 색이었죠. 그리고 정장 안주머니에서는 여자용 립스틱이 묻은 티슈를 발견했어요. 이건 뭐지? 립스틱 색깔을 보니 선명한 레드 컬러였어요. 저는 주로 핑크나 코랄 계열을 쓰는데 이렇게 진한 빨간색은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발견은 민호의 지갑에서였어요. 카드 사이에 작은 종이 조각이 끼워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여자 손글씨로 사랑해라고 쓰여 있었어요. 필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글씨체가 제 언니 수경의 글씨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확신을 가지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민호를 직접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호가 동창 모임이라며 나간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가더라고요. 저는 재빨리 준비하고 민호의 뒤를 따랐습니다. 민호는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여의도역으로 향했어요. 그 다음 9호선으로 갈아타서 신논현역에서 내렸죠. 강남이라니 언니 미용실이 있는 동네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한 예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민호는 역삼동 한복판에 있는 고급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드 플레르라는 프랑스식 카페였어요. 저는 카페 건너편에 있는 옷가게에서 몰래 지켜봤죠. 30분쯤 지났을 때 누군가가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안 돼. 제발 아니길. 하지만 그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제 최악의 예상이 현실이 되었어요. 바로 제 언니 김수경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옆에 있던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믿고 살았던 남편과 친언니가 정말로 카페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호가 언니의 손을 잡고 언니는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죠. 영락없는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 손을 잡고 카페를 나서는 장면까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남편과 언니가 불륜 관계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은 거였으니까요. 증거 확인과 충격적 사실 발견. 카페에서 나온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인근의 4성급 호텔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로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모습까지 멀리서 지켜봤어요. 민호가 카운터에서 수속을 밟고 언니는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완전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마치 여러 번 해본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총 15장의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든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사진을 보니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언니가 입고 있던 빨간 원피스, 목에 걸고 있던 진주 목걸이, 손목에 시계까지. 모두 제가 본 적 없는 새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타일이 민호가 좋아하는 취향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설마 민호가 저 옷들을 사준 건 아니겠지? 집에 도착해서 민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온라인 뱅킹에 로그인해서 최근 3개월간의 결제 내역을 살펴봤죠. 그리고 경악할 만한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백화점 여성복 매장에서 80만 원, 액세서리 매장에서 30만 원, 명품 시계 매장에서 120만 원. 제가 전혀 모르는 고액 결제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호텔 결제 내역들이었어요. 강남, 잠실, 여의도 등 서울 시내 여러 호텔에서 숙박비가 결제되어 있었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모두 민호가 동창 모임이나 회사 회식이라고 했던 날들이었죠.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런 짓을?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불륜의 시작 시점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호텔 결제가 지난 4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5개월째 이런 관계를 지속해온 거였어요. 그날 밤 민호가 돌아왔을 때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동창들 만나서 재미있었어. 오랜만에 스트레스 해소했네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누구누구 만났는데?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야. 기억하지? 예전에 사진 보여준 적 있잖아.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민호를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민호가 골프 연습장에 간다며 나간 사이 더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민호의 컴퓨터를 뒤져보니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불륜 들키지 않는 방법, 배우자 의심 피하는 법, 이혼 시 재산 분할 최소화 같은 키워드들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아내 없애는 방법까지 검색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이메일함에서 발견한 내용들이었어요. 언니와 주고받은 메일들이 숨겨진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민호 수경. 오늘도 너무 행복했어. 수진이가 의심하지 않을까 걱정되긴 하지만 너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천국 같아. 수경 민호.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닐 수는 없잖아. 수진이한테 말하는 게 어떨까? 민호 수경.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해. 수진이 성격 알잖아. 한번 화나면 어떻게 될지. 메일을 읽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저를 속여왔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메일은 일주일 전에 주고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수경 민호. 수진이가 요즘 이상하게 굴어.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며칠 전에도 내 미용실 앞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민호 수경. 걱정 마. 아직 확실한 증거는 못 잡았을 거야.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조심하자. 그리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그 방법도 고려해봐야겠어. 수경 민호.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할까? 아무리 그래도 내 친동생인데.
민호 수경. 다른 방법이 없어. 수진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특히 너는 가족들한테 완전히 매장당할 거고. 이 메일을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그 방법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설마 저를 해치려는 계획인 건 아니겠죠? 더 뒤져보니 삭제된 메일함에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민호 수경. 보험금 수령자를 확인해 봤어. 수진이가 죽으면 3억이 나와. 그 돈으로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어. 수경 민호. 그런 말 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살인은. 민호 수경. 살인이 아니라 사고야. 교통사고처럼 자연스럽게 만들면 돼. 내가 다 계획해놨어. 이 메일을 읽은 순간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자에서 주저앉았어요.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그리고 친언니가 저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니. 법적 대응 결심과 변호사 상담. 모든 증거를 정리한 후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인터넷에서 가정문제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 정의의 김영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로 불륜 및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공개했어요. 사진, 녹음 파일, 이메일, 카드 사용 내역, 호텔 영수증까지 빠짐없이 보여드렸죠. 김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네요. 살인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겠어요. 경찰서요? 네. 이 메일 내용들을 보면 명백한 살인 예비 음모입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즉시 신변 보호를 요청하세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니 더욱 무서워졌어요. 정말로 민호와 언니가 저를 해치려 했던 건가요? 그리고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는 확실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법정에서 100% 이길 수 있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처형과의 불륜이고 살인 계획까지 있었으니 1억 원 이상도 가능할 것 같네요. 김 변호사는 구체적인 소송 전략까지 설명해 주었어요. 먼저 불륜 상대방인 처형에 대해서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100% 상대방에게 있으니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남편분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까지 전부 파악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죠. 상담을 마치고 나서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강서경찰서 형사과에서 신고를 접수받았어요. 이 메일 내용들이 정말 심각하네요. 일단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경민 경위였어요. 1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로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뤄본 분이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나 처형분께서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더 보이신 건 없나요? 사실 며칠 전부터 민호가 제 스케줄을 자주 물어봐요. 언제 학교에서 돌아오는지, 주말에 어디 갈 계획은 없는지. 그렇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겠네요.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마시고 가능하면 친정이나 다른 곳에서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형사의 조언에 따라 그날부터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부모님께는 집 보수 공사 때문에 잠깐 피해 있겠다고 둘러댔죠. 진실을 말씀드리기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민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디 있어? 집에 없던데? 친정에 잠깐 왔어요. 엄마가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아, 그래? 언제 들어올 거야? 며칠 더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민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혹시 제가 뭔가 알아챈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소송 준비 및 증거 제출.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김영호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민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조회했어요. 부동산이 생각보다 많네요. 조회 결과 민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도 인천에 원룸 3채, 경기도 파주에 땅 300평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총 재산 가치가 8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재산들이 언제 생긴 거죠? 전혀 몰랐는데요. 결혼 후에 취득한 재산들이니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절반은 부인 몫이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어요. 민호가 제 모르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총 대출 금액이 2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일들을 혼자 결정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부부간에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는 건 신의칙에 위배됩니다. 이것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소송 준비와 함께 민호와 언니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경민 경위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들을 수 있었죠.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봤는데 정말 자주 연락하고 지내네요. 하루에 10통 이상씩 통화한 날도 있어요. 그 정도로 자주요? 네. 그리고 메신저 대화 내용도 복구해봤는데 내용이 좀 적나라해요. 경위가 보여준 대화 내용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들은 연인 그 이상이었습니다. 민호 수진이 없는 우리 집에서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싶어. 수경 나도 그래. 빨리 수진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어. 민호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수경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을까? 민호 걱정 마. 완전 범죄로 만들 수 있어. 대화 내용을 보니 정말로 저를 제거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언제쯤 체포하실 건가요? 증거 수집이 좀 더 필요해요. 하지만 조만간 긴급 체포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호는 제가 친정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어요. 여보, 언제 집에 올 거야? 너무 보고 싶어. 엄마 상태가 아직 안 좋아서요.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찾아가도 될까? 아니에요. 지금은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아마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제가 없어서 답답했던 것 같아요.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보다 자주 안부 전화를 하더라고요.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민호는 잘 있고? 네, 언니. 다들 잘 지내요.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자. 오랜만에 자매끼리. 언니의 제안을 들으니 소름이 끼쳤어요. 혹시 그 자리에서 뭔가 해를 가하려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드디어 소송장을 작성할 때가 왔습니다. 김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내용을 검토했어요.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불륜으로 하고 위자료는 남편에게 1억, 불륜 상대방인 처형에게 5천만 원을 청구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 재산의 70%를 요구하겠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100% 상대방에게 있으니 법원에서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나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날 마음이 무거웠어요.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배우자와 불륜 상대의 당황과 반응. 소장이 접수된 지 3일 후 민호와 언니에게 법원 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반응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어요. 수진아, 이게 대체 뭐야? 법원에서 소장이 왔는데. 아, 그거요?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당연하다니. 뭔 소리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요? 정말 모르시겠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끓어올랐어요. 설마, 너 우리 관계를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 관계라니요? 누구와 누구 사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민호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무언가 들킨 걸 자각한 것 같았죠. 민호 씨,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뭘 안다는 거야? 너 지금 미쳤냐?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죠. 카페 드 플레르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고 호텔 들어가는 사진도 있어요. 더 필요하면 메일 내용도 다 공개할 수 있고요. 전화기 너머로 민호가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될 일인가요?
더군다나 저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셨으면서요? 그건 정말 아니야.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 한 말이요? 보험금 수령자까지 확인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려던 게 그냥 한 말이었다고요? 이때 민호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았어요. 수진아, 제발.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법원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 이미 늦었어요. 변호사랑 다 상의했고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에요. 경찰 수사? 설마. 전화를 끊은 후 10분도 지나지 않아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너 정말 미쳤냐? 언니한테 이럴 수 있어? 언니의 목소리는 민호보다도 더 화가 나 있었어요. 언니가 먼저 미친 거 아닌가요? 남동생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시면서. 그건 5개월 동안이나 저 몰래 만나면서 호텔까지 다니셨잖아요. 그것도 제 남편 카드로 결제하면서 말이에요. 수진아, 사정이 있었어. 언니 말 좀 들어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친동생 남편을 유혹했나요? 유혹이 아니야.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해서. 사랑이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죠? 언니도 결국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지금이라도 소송을 취하해. 안 그러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가족이요? 언니가 가족을 먼저 배신하지 않았나요? 결국 언니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회유하려고 들었습니다. 민호는 매일같이 꽃다발과 편지를 보냈어요. 민호의 편지 내용.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던 것 같아. 다시 기회를 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너와 새 출발하고 싶어.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줘.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께 찾아가서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아, 수경이가 와서 무릎 꿇고 빌던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시길래 정말 황당했어요. 엄마, 언니가 뭘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가족이잖니. 법정까지 가는 건 너무하지 않겠니? 가족들까지 언니 편을 드는 걸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진행과 긴장감 최고조. 첫 번째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재판이었어요. 김영호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민호와 언니가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죠. 언니는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선글라스 너머로도 붓기가 보였어요. 아마 많이 울었나 봐요. 두 사람 모두 저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특히 민호는 시선을 완전히 피하더라고요. 재판이 시작되자 김 변호사가 준비한 모든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의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들입니다. 사진들이 스크린에 나타나자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키스하는 장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드러났죠. 민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진들만으로는 불륜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식사 자리일 수도 있고. 하지만 김 변호사가 바로 이메일 내용들을 공개했어요. 그렇다면 이 이메일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호와 언니가 주고받은 노골적인 메일 내용들이 법정에서 낭독되자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원고를 살해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점입니다. 살인 계획에 관한 메일 내용이 공개되자 법정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방청객들도 충격을 받은 표였죠.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 박민호, 이 메일 내용들이 사실입니까? 그건 그냥 화가 나서 쓴 글일 뿐입니다. 화가 나서 배우자 살해 계획을 세운다고요? 아닙니다. 정말로 실행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언니 쪽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고 김수경 씨 친동생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언니는 결국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관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도 인정하십니까? 네.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민호가 언니에게 준 선물들의 총액이 500만 원이 넘었고 호텔비만 200만 원 이상을 썼다는 것도 확인되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민호와 언니가 아예 동거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피고들은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함께 살 집까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부동산 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에는 정말로 민호와 언니 명의로 된 전세 계약서가 있었어요.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였죠. 이때 방청석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저희 부모님과 민호 부모님이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 민호 아버지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민호를 나무랐어요. 저희 어머니는 언니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요.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 되었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확보된 추가 증거들이었어요. 피고들은 원고의 일상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출퇴근 시간, 주말 스케줄 등을 자세히 기록한 노트도 발견되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해치려고 치밀하게 계획했던 제 시도한 게 속편집 거였어요. 그 노트에는 제가 언제 혼자 있는지, 어떤 길로 다니는지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고 박민호가 원고 명의로 추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저 몰래 보험금을 늘리려고 했다니 정말로 저를 죽일 계획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보험회사에서 본인 확인을 요구해서 가입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살인 예비 행위입니다. 민호의 변호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이 일시적으로 판단력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바로 반박했어요. 일시적인 실수치고는 너무 치밀하고 계획적이지 않습니까? 5개월간 지속된 불륜 관계와 살인 계획이 일시적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재판에서는 민호와 언니가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민호에게 물었어요. 피고는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형과의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지난 4월부터입니다. 누가 먼저 접근했습니까? 이 질문에 민호가 망설이더니 언니를 쳐다봤어요. 제가 먼저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증언은 달랐어요. 아닙니다. 제가 먼저. 외로움을 타다가 민호 씨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엇갈리자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먼저 시작한 겁니까? 결국 진실이 밝혀졌어요. 언니가 먼저 민호를 유혹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민호 씨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혼 후에 너무 외로웠고 수진이 남편이 너무 괜찮아 보여서. 이 증언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외로움 때문에 친동생 남편을 유혹했다니. 그렇다면 원고 살해 계획은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이 질문에는 두 사람 모두 침묵했어요. 한참 후에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실행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실행하지 않으려던 계획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보험금 수령자 확인, 사고 위장 방법까지 다 준비해놓고 말입니다. 재판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호는 더 이상 답변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변론에서 김 변호사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친족 간의 배신, 계획적인 기만, 그리고 살인 예비까지 포함된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원고는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최대한의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판결과 위자료 손해배상 결정. 드디어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양쪽 가족들, 기자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까지.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3가단 12만 3456호 이혼 등 청구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판결을 기다렸죠. 먼저 이혼 청구에 대하여 피고 박민호의 불륜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첫 번째 승리였어요.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래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피고 박민호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었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던 1억 원보다도 2천만 원이 더 많았죠. 불륜 상대방인 피고 김수경은 원고에게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하라. 언니에 대한 위자료도 예상보다 높았어요. 처형과의 불륜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된 것 같았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으므로 전체 재산의 75%를 원고에게 분할합니다. 재산 분할 비율도 예상보다 높았어요. 8억 원의 75%니까 6억 원을 받게 된 거였죠. 또한 피고 박민호가 원고 몰래 진행한 부동산 투자로 인한 대출 2억 원은 전액 피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했어요. 민호가 혼자 결정한 투자의 책임을 제가 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재판장이 계속해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한편 피고들의 살인 예비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별도 기소될 예정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민호와 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사건은 가족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배신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이 크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재판장의 마지막 말까지 끝나자 법정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김 변호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완전한 승소입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합치면 총 7억 9천만 원을 받게 되셨네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이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과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진 대가였으니까요. 판결 후 민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제 늦었어요. 끝난 일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기회요?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무슨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민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슬그머니 사라졌죠. 법원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가족들과는 어떻게 지낼 예정이신가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답변하고 싶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가 대신 간단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찾았을 뿐입니다. 더 이상의 논평은 자제하겠습니다. 결말, 배신과 법적 책임 속에서 감정 정리.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새 아파트는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어요. 판결로 받은 돈으로 전세가 아닌 매매로 구입한 제 소유의 집이었죠. 이사 첫날 밤 새 집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결혼 7년 만에 이런 결말을 맞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민호와 언니는 형사재판도 받게 되었습니다. 살인 예비죄로 기소되어 민호는 징역 2년, 언니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는 없었습니다. 판사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라며 엄중하게 처벌했죠. 두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걸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당연한 처벌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7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과 친언니가 그렇게 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많이 변했어요. 부모님은 언니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딸이니까 완전히 연을 끊지는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그래도 수경이는 내 언니인데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 여전히 화가 났어요. 가해자인 언니를 걱정하시면서 정작 피해자인 저의 마음은 헤아려 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저는 아직 그럴 수 없어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민호 쪽 가족들은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 번 주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수진아, 우리 민호가 너무 잘못했다.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나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잘못한 건 민호와 언니이지 다른 가족들까지 원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새 학교로 전근도 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제 사건이 너무 유명해져서 계속 일하기가 부담스러웠어요.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교로 옮겨서 새로운 시작을 했죠. 새 학교 동료들은 제 과거를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대해줬어요. 그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수진 선생님 혼자 사시는 거예요? 아직 젊으신데 좋은 분 만나시면 재혼도 하시고. 동료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왔어요. 재혼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아직은 혼자가 편해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사실 아직은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7년간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배신을 당하고 나니 다른 사람을 쉽게 믿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점점 마음이 회복되어 가는 것도 느꼈습니다. 새 집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평온함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혼자서 한강공원을 산책하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그래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었구나. 만약 제가 그 증거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민호와 언니의 계획대로 정말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되었다면 두 사람은 보험금을 받아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 제가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에 휩쓸려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서 법적으로 대응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 민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쓴 편지였죠. 수진아,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편지를 읽고 나서 찢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갖고 싶지 않았거든요. 언니에게서도 가끔 어머니를 통해서 안부가 전해졌어요. 교도소에서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수진이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언니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순진했던 수진이가 아니라 세상의 현실을 정확히 아는 강한 여자가 되었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가와 등산을 시작했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도 배웠고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긴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에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결국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가장 큰 교훈은 자신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이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잘못된 일을 할 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직감을 믿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처음 민호의 이상한 행동을 느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파헤친 것이 제 인생을 구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끔 만약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다면, 만약 두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했다면,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 옳다고 확신하거든요. 32세에 이혼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짓과 배신 속에서 살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사랑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지혜롭게 선택할 겁니다. 제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이에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은 배신으로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거라고 믿습니다.